하루 만에 은값이 30% 폭락했습니다. 46년 만에 최악의 낙폭이에요. 금도 떨어지고 구리도 빠졌지만 은은 유독 심하게 무너졌거든요. 같은 시간대 금은 조금 빠지고 구리는 10%도 안 떨어졌는데 은만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바닥이니까 들어가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된 건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게 아니거든요. 은이라는 시장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와 최근에 터진 엄청난 사건이 겹치면서 완벽한 폭풍이 만들어진 겁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은시장은 금시장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시장 규모예요. 은시장은 금시장에 비해서 10배 이상 작다는 분석도 있어요. 시장이 작으면 뭐가 문제냐?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바다에 페인트 한 통을 부어봐야 색이 안 바뀌지만 욕조에 부으면 물 전체가 색깔이 변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죠. 큰 돈이 들어오면 가격이 확 뛰고 큰 돈이 빠져나가면 가격이 폭락하는 겁니다. 왜 시장이 이렇게 작게 유지되느냐? 큰 손들이 잘 안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금은 사모으지만 은은 별로 안 사요. 금은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아서 국가준비금으로 쌓아두지만 은은 그렇지 않거든요. 기관들은 보통 장기 투자를 하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버티면서 추가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은시장에는 이런 버팀목이 약한 겁니다. 금과 은의 결정적인 차이가 또 있습니다. 금은 안전자산이지만 은은 산업용 원자재라는 거예요. 금은 투자나 저축, 준비자산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은은 산업 현장에서 원자재로 쓰려고 사는 비중이 절반 넘게 됩니다.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산업에서 은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요? 은의 전기 전도성이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전자,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패널 같은 데서 필수적으로 쓰이거든요. 사실상 대체제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관련 산업이 침체되면 수요가 꺾이면서 가격도 같이 무너지는 구조죠. 안전자산인 금은 경기가 나빠도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은은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원래 변동성이 큰 시장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번 폭락이 터진 건데 어떤 충격이었을까요? 미국에서 엄청난 발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다음 연준 의장 후보를 지명한 거예요.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에 끝나는데 후임으로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바로 이 발표가 은 시장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케빈 워시가 누구길래 은값이 폭락했냐? 제롬 파월보다 훨씬 더 강한 매파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매파라는 건 금리를 쉽게 안 내리고 시장에 돈을 많이 푸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죠. 시중에 돈이 많이 돌면 자산 가격만 오르고 빈부 격차만 커진다. 금리 내린다고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괜히 물가만 올라서 실물 경제는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잘 안 떨어지겠죠. 시장에 달러도 덜 풀릴 겁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안 떨어지겠네요. 근데 달러와 원자재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달러가 강하면 원자재가 약해지는 겁니다. 은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이 이렇게 판단하면서 은 선물 가격이 급락한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트럼프는 원래 금리를 내리고 싶어 했잖아요. 경기도 살리고 국가 부채에 붙은 이자도 줄이고 싶었으니까요. 파월이 금리를 안 내린다고 버티면서 둘이 엄청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번에도 매파적인 인물을 선택했을까요? 찾아보니까 케빈 워시는 금리보다는 유동성에 더 관심이 많다는 분석이 있어요.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것만 되면 금리를 내리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는 겁니다. 금리를 내리겠다는 트럼프의 입장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선택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발표가 은 시장에 첫 번째 충격을 준 겁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최근 은 시장 자체가 과열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뭐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1,000원을 투자하고 싶은데 100원밖에 없으면 100원을 담보로 잡고 거래소에서 900원을 빌려서 1,000원을 투자하는 거죠. 문제는 실제로 내가 가진 돈보다 큰 돈을 굴리기 때문에 조그만 손실도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1,000원을 투자했는데 가격이 10%만 떨어져도 100원이 날아가요. 내 전 재산이 사라지는 거죠. 거래소는 빌려준 돈을 못 받게 생겼으니까 기계적으로 강제 청산에 들어갑니다. 내가 산 물량을 시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랑 비슷한 가격에 산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청산당하면서 그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게 되거든요. 시장에 물량이 터지면서 가격은 추가로 하락하고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을 청산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물량이 연쇄적으로 털리면서 순식간에 폭락하게 되는 거죠. 이번은 시장 폭락에 이 원리가 그대로 작동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시장이 터질 때는 취약한 자산이 더 크게 터지게 되는데 은이 그랬던 거예요.
특히 레버리지 같은 취약한 자본이 많을 때는 더 먼저, 더 크게 무너지는데 이번에 은이 딱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은값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펀더멘탈만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산업 수요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AI, 전기차, 태양광 같은 산업이 앞으로도 성장할 거로 전망되는데 이들 산업에서 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반대로 공급은 쉽게 늘기 어려운 구조예요. 은 공급량의 상당 부분은 다른 광물을 채굴하다가 나온 부산물입니다. 구리나 아연을 캐다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즉 다른 광물 채굴이 늘어나지 않으면 은 공급도 늘기 힘든 구조예요. 금은 반지를 녹여서 재활용이 가능한데 은은 물량의 절반 이상을 산업에서 써버리잖아요. 반도체에 붙어있는 은박 같은 걸 일일이 다 빼서 재활용하기는 번거롭다고 합니다. 재활용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펀더멘탈만 놓고 보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은값이 오른다는 보장은 아니에요. 그때그때 유동성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도 봐야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 원자재 전체가 빨릴 수도 있고 경기가 안 좋으면 산업 수요가 떨어질 때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결국 은 투자는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를 때 크게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시장이니까요.